안녕하세요. 썰TV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글으로라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적게 되니 낯설기도 하고 긴장도 되네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이고 많은 사연들처럼 시댁이나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거나 하진 않았어요. 오롯이 저와 제 친정 아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 이야기를 꺼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친정으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으시고 유복하게 살아오신 분도 사연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서 적기 민망하지만 저는 좀 힘들게 살아왔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겁니다. 잘못이라고 하면 부모를 잘못 만난 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아빠는 어릴 적에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회사가 갑자기 무너지니 타격이 컸죠.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되고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힘들어졌고요.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도 종종 사업을 망하는 걸 봐서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아빠의 그 뒤의 행동은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학교를 다녀오던 하굣길에 집 앞이 시끌벅적하여 달려가 봤더니 저희 아빠가 경찰에 잡혀서 경찰차를 타고 있던 모습이요. 나중에 들어보니 강도짓을 자주 해서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한 합의금조차도 아빠에겐 없었거든요. 그 모습이 아빠를 본 마지막이었고요. 그 뒤로는 저 정말 이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엄마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일을 더 늘려야 했기에 저는 친척집에 보내져서 학교를 다녔고요. 구박도 받고 차별도 받고 또 교육이란 명목으로 친척들에게 맞아가면서 고아 신세처럼 지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에 혼자 울면서 지낸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종종 엄마와는 전화만 했고 저에게는 대학교조차 사치였습니다. 수능을 보고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도 저는 대학을 포기했어요. 제 머리 안을 채우는 것보다 당장 입에 먹을 것을 넣는 것이 더 중요했고 더 급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저는 고졸입니다.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저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었고 하루에 잠을 5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일을 다녀야 했으니까요. 밥은 삼각김밥으로 때웠고 그것도 아까울 땐 일하는 사장님이 주시던 밥을 몰래 싸가서 3번으로 나눠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악착같이 벌었어요. 그래야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 그래야 내 가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엄마하고 전화를 하는데 우연히 아빠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연아, 오늘 일 잘 마무리했어? 별일은 없었고? 요새 날씨가 추워서 걱정이다. 괜찮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왜 엄마? 뭔 일 있어요? 별건 아니고. 그냥 오늘 오다 가다 사람들한테 들은 말이 있어서 말을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뭔데요? 네 아빠가 어제 출소했단다. 나도 몰랐어. 연락도 없었고. 아빠가 출소를 했다고요? 사실 도둑질이라 그렇게 오래 있을 것도 아닌데 나오고 나서도 다시 훔치고 그랬나 보더라고.
점점 횟수가 늘어나서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했대. 너한테 연락은 안 갔나 하고. 나한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전 아빠 때문에 제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좋은 기억이 단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는 연락 올 일 없을 테고 또 아빠랑 딸로 만날 일도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그날 전화로 아빠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오랜만에 듣는 아빠라는 단어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아빠의 사랑이 필요했는데 아빠는 옆에 없었고 단지 제 목표는 오로지 돈이었어요. 단칸방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그날따라 어찌나 초라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였을 거예요. 제가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아빠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한눈에 알아보겠더군요. 하연아, 아빠다. 어쩐 일이세요? 너가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보고 싶어서. 양심이 있으시다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빠가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할 자격이나 되세요? 보세요. 대학 못 가고 일을 3개나 하고 있어요. 누구 덕분에요? 앞치마에 김치국물 잔뜩 묻히고 일하고 있는 거 보니 속이 시원하세요? 사업 망하고 도둑질해서 감옥이나 들락날락거리는 아빠를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얼굴 보고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그 자리를 피했고 아빠도 한참을 서 계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빠를 만나면 시원하게 다 풀어내야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말하면서 미운 말들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얼굴을 보니 너무 마른 아빠, 그리고 늙은 아빠가 갑자기 불쌍해 보이기도 하더군요. 근데 아빠에 대한 원망이 더 컸고 그 뒤에 몇 번이나 더 찾아오시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를 악물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기회가 닿아서 저는 20대 중후반 즈음부터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키도 컸고 말라서 피팅 모델로 일을 시작하다가 운영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도 안정화가 되고 오히려 평범한 직장인보다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자수성가를 하게 되었죠. 매출이 안정되자마자 저는 원했던 대로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었고요. 그렇게 어느새 30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처음으로 연애란 걸 해보게 되었는데요. 봉사활동하다가 만난 사람이라 그런지 정말 여리고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연애를 한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에 아빠 자리는 비워두었고 시부모님께나 남편에게는 그냥 돌아가셨다고 둘러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가족이 생기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남편도 만났고 제가 열심히 산 보상을 받는 건가 싶기도 했죠. 저는 쇼핑몰 관리라서 거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직장에 간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하연아, 뭐해? 통화 되지? 그럼.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원래 전화 안 하잖아. 아니, 좀 오늘 이상한 일이 있어서. 이상한 일?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찾아오셨거든? 근데 하연이 아빠라고 하셔서 혹시 나한테 말 안 한 게 있니? 전 그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분노까지 함께 차올랐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려 했더니 제 또 다른 인생도 건드는 건가 싶었거든요. 남편에게는 왜 가신 건지, 대체 왜 자꾸 찾아오시는 건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 그게... 왜, 하연아? 괜찮아.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야, 말할게. 집에 와서 얘기하자. 전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온 후 제 모든 이야기를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구박을 받은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야기까지 다요. 아빠에게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아빠라고 생각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죠. 근데 내가 장인어른을 처음 뵀을 땐 정말 그러신 분 아닌 것 같았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고 하실 말씀도 있으신 것 같았고 그리고 많이 후회한다고도 하셨어. 그럼 뭐해? 나 어렸을 때 친척네 집안일 내가 다 했고 고모부는 술만 먹고 들어오면 내 머리채를 잡기 일쑤였어. 고모는 친척 오빠들하고 대놓고 차별을 어찌나 하는지 지들끼리만 고기를 먹고 나는 고기 위에 붙은 비계 그것도 먹기 전에 가위로 잘라놓은 거 그거 5개만 그릇에 주더라. 너무 배고파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얻어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야. 오빠, 나 아빠 사업 안 된 것까지는 다 이해해. 근데 그 뒤에 나랑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안 돼. 나 가끔 그때로 돌아가서 고모부한테 맞는 악몽도 꿔. 하연아, 정말 힘들었겠다. 나한테 그렇게 다 얘기 안 해도 돼. 난 그저 한 번만 만나봤으면 했을 뿐이야. 아빠하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아니야, 됐어. 나 생각해준 건 고마운데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면 도둑질도 안 했겠지. 남편은 아빠하고 무슨 얘기라도 나눈 건지 한번 만나보라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저는 듣자마자 바로 거절했고요. 오히려 제가 이야기를 솔직히 못했고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건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마음이 이상해서 엄마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엄마께서도 남편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서방도 찾아오고 한 거면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 한번 가서 만나는 주지 그래.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트라우마처럼 안 좋은 기억들이 아빠라는 단어만 들으면 다시 다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남편과 엄마의 제안에도 저는 칼같이 거절을 했고 또 바쁘게 모든 걸 잊어가며 살아갔습니다. 남편도 그 뒤로는 아빠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고 아무런 언급도 없었죠. 그날 무슨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고 아직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괴로운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온 건데요. 자기야, 오늘 우리 저녁 밖에서 먹을까? 그래, 좋아. 뭐 먹고 싶어? 내가 예약이라도 해둘까? 아니, 괜찮아. 오늘 갑자기 땡기는 곳이 있어서 내가 예약해놨어. 주소는 문자로 보내둘 테니까 그쪽으로 시간 맞춰서 올 수 있지? 그럼 알겠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 갑자기 외식하자고 하고 예약까지 해놨다고 하니까. 아이, 그럴 게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남편은 갑자기 외식을 하자면서 좋은 식당을 예약해 뒀더라고요. 워낙 좋은 곳이라서 저는 제가 결혼기념일이라도 깜빡한 건가 싶었어요. 남편이 승진을 한 건가
혹은 시부모님 생신인가 생각을 해봐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고 저는 기분 좋게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할까 하다가 조금 더 기다리니 남편이 도착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옆에는 제 아빠가 계셨습니다. 아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하연아, 우선 앉고 아버님 얘기 좀 들어봐. 하신 말씀이 있으시대. 이렇게 억지로 자리 마련한 건 정말 미안한데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하연아,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우선 앉아서 얘기라도 들어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랑 미리 얘기해서 상황을 제가 알고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빠랑 또 만나게 하다니. 남편 워낙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를 아무렇지 않게 나오게 한 뒤 제 상처를 다시 긁어놓을 수가 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지도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대로 둘을 바라보면서요. 물론 머리에서는 제가 고생했던 모든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갔고요. 하연아, 앉아봐. 정말 들어보니까 너가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버님이 그러시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물론 잘못하셨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아, 이 사람한테 그렇게 변명하셨구나.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어쩔 수 없이 날 당신 눈안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날 대학교에 못 가게 했어요? 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해요? 대체 왜 자꾸 나타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 아빠 죽었다고 하고 아무렇지 않게 결혼도 잘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 억울함 풀자고 할 말 있다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달달 볶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그래, 맞다 하연아. 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 평생 나를 욕하고 보지 않아도 좋다. 근데 그럼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알아서 하시라고요. 알아서 도둑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되겠네요. 분식집에서 우리 만났었죠? 처음 본 날 말이에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때 보이던가요? 20대 여대생처럼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이고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나이의 여자애처럼 보였어요? 저 새벽까지 설거지하고 아침부터 배달하느라 추위에 제 얼굴이 갈라지는 것도 몰랐고 설거지하다가 손에서 피가 나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만든 게 당신이야. 감옥에 가지 않고 열심히 집안일 일으키고 일용직이라도 했으면 우리 이렇게 뿔뿔이 안 흩어졌다고요. 엄마도 건물 청소하시면서 구부려서 앉아서 주무셨던 거 알아요? 그런 거 알면 내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못 나오지. 그래. 당연히 면목이 없다. 내가 너가 고생한 걸 어떻게 다 알겠니? 나는 그냥 감옥에서 밥이라도 잘 먹고 있었으니. 그것도 염치가 없구나. 너희 엄마도 볼낯이 없고. 감옥을 다시 가시든 3번 가시든 전 상관없고요. 그리고 오빠, 나 오빠 지금 왜 이런 자리 만들었는지 다 이해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한 번만 더 이런 일 일어나면 오빠랑 나랑도 끝이야. 알겠어?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 속 뒤집어 놓지 마. 오빠가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서 다시 엮어줄 그럴 가벼운 사이도 아니라고. 알겠어? 하연아. 저는 그렇게 남편과 아빠를 뒤로 한 채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딱 식당을 나오니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나서 한참을 벤치에 앉아서 울다가 차를 타고 갔던 것 같네요.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아빠가 왜 나타났는지도 이해가 안 갔고요. 그리고 왜 남편도 옆에서 저렇게까지 저한테 만나라고 하는지 너무 괴로웠어요. 집에 제가 먼저 도착을 했는지 침대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남편은 한 1시간 뒤에 들어오더니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더 이상 얘기 안 꺼내겠다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 또한 알겠다고 말하고서는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어요. 항상 마음이 무거웠던 건 사실입니다. 잠드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마음이 가벼운 적 없이 항상 돌덩이를 얹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무슨 행동을 함부로 하기에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후 또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많이 바빠지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1년에 4달 정도 많이 바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주가 또 오게 된 거였죠. 오빠 어디야? 오늘 힘들었지? 힘들까봐 오늘 오빠 좋아하는 매운탕 끓여놨는데. 이걸 어쩌지? 나 오늘 야근할 것 같은데 우리 하연이 맛있게 먹어. 어머 정말? 알겠어. 대충 먹을게. 이거 내일 끓여서 또 먹어도 되니까 내일 아침으로 해주던지 해야겠다. 그래. 근데 나 자주 야근할 것 같아. 뭐? 아니 저번에는 야근은 안 했었잖아. 갑자기 웬 야근? 그러게 이번에는 좀 많이 바쁘네. 계속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고. 뭐? 아니 얼마나? 집에 도착하면 몇 시일지 나도 모르겠다. 12시 안엔 가도록 할게.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러고서 또 아침에 와서 일하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게 돈 벌려면 어쩔 수 없다. 우리 하연이 이해해 줄 수 있지? 당연히 이해해야지. 그냥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렇지 뭐. 남편은 얼마나 바쁜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야근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한 11시 반쯤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 주 내내 자정 좀 안 돼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라 싫은 소리도 못할 것 같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남편 동료들 그리고 남편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모두 다 같이 야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도시락을 한 8개 정도 만들어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한 8시쯤 회사에 도착했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경비원분만 한 분 계셨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남편이 야근해서 먹을 거 좀 들고 왔는데 불이 다 꺼져 있네요. 여기 어디서 다들 야근하시는 거예요? 야근이요? 이 회사 야근 업계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도 한 번도 야근한 적 없는데 오늘 다 퇴근했어요. 야근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한테 저는 바로 전화를 했죠. 오빠 어디야? 야근은 잘 돼가? 다들 고생했지 뭐. 뭐 하고 있어? 나 그냥 TV 보고 있어. 괜히 오빠 생각나서 전화했지. 근데 오빠 어디서 야근하는 거야? 그 회사 사무실에서 그대로 다 같이 있어? 그럼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거야. 오늘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갑자기 별 생각이 다 들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딴 여자를 만나나 두 집 살림하나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경비원분께 도시락 하나를 드리고는 터덜터덜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한 3주 정도를 더 야근을 했어요. 들어올 땐 항상 많이 힘들어 보였고요. 이걸 자세히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참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나 야근은 끝났어. 하연이 혼자 심심했지? 집에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데 나까지 거의 12시 다 되어서 들어오니 삼시세끼를 혼자 다 먹었잖아. 그게 뭐 어때서? 괜찮아. 아참, 나 체력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서 회사 끝나고 운동 좀 하려는데 괜찮을까? 갑자기? 운동을 한다고? 아니, 어디서? 그냥 일 널널히 끝내고 동네에서 그냥. 괜찮지? 운동하고 카페에서 책도 좀 읽고 자기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 뭐 그렇게 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집과 회사밖에 모르던 남편이 갑자기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지를 않나. 이제 야근으로 계속 핑계대기는 좀 그랬는지 운동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알겠다고 하고는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이혼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혹시나 이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모아두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변호사는 무조건 사진과 동영상을 다양하게 많이 남겨두는 게 좋다고 했고, 저는 운동을 하는 남편을 따라 나서기로 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운동한다고 하고 정말 매일 나갔어요. 한 4일째 되던 날인가? 저는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떨리던지. 한참을 몰래 남편을 쫓아가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대체 왜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저는 계속 남편을 따라가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바로 뛰어가서 화를 냈습니다. 오빠! 하연이? 아니, 여기 어쩐 일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가 왜 지금 여기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돈이 부족해? 회사 잘렸어? 아니면 뭐 사채라도 썼어? 대체 왜 여기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거냐고. 화내지 말고, 하연아. 왜 나한테 거짓말을 그렇게까지 해? 내가 오빠 회사 야근한다는 거짓말도 넘어가줬어. 근데 갑자기 운동을 하면서 카페 가서 책 읽는다고? 지금 여기가 카페야? 대체 왜 그러냐고, 대체 왜? 당신 돈 벌어서 어디에 쓰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할 건 아니고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그렇게 저는 남편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서로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고, 집에 가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서 저도 기다리다 이대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노트북을 열고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비밀번호하고 다 알고 있었는데 굳이 서로 알아야 하나 싶어서 각자 관리해왔는데, 이건 봐서 증거라도 대충 무슨 일인지 알아둬야겠더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때 남편이 아빠 얘기를 꺼냈을 때 있죠? 그러신 분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요. 그때부터 남편은 아빠에게 돈을 계속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매달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엄청 많은 돈을 보내줬더군요. 또 아빠한테 속은 게 틀림없었어요. 갑자기 저는 모든 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고, 그렇게 저는 밤을 꼴딱 샜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이 되자 남편은 씻고 준비를 하더니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얼른 준비해. 우리 오늘 가야 할 곳 있어. 어제 내가 말을 못해서 미안해.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서는 저를 태우고 어딘가로 떠났어요. 한 시간 정도 거리였는데 도착하고 보니 웬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고요. 병원? 병원은 왜? 누가 아파? 이런 저의 질문에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병실로 저와 함께 올라갔고 그곳엔 저희 아빠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라고 하는 제 말에 겨우 눈을 뜬 것 같은 아빠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치시는 것 같았어요. 아연이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니? 온다는 말도 없이. 제가 데리고 왔어요, 장인어른. 언제까지 이렇게 하연이한테 비밀로 하고 지내실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 어디 편찮으세요? 장인어른 췌장암 말기실에 장기로까지 암이 다 전이된 상태라 많이 힘들어하셔. 하연아, 너한테 미리 다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처음 장인어른이 나한테 오셨을 때 그때 투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 얼굴도 너무 안 좋으신데 너 만날 때는 티내기 싫으시다고 암 걸린 사실조차 말하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하얘지는 크림을 바르고 오셨더라. 그리고 과거에 잘못하고 했던 거 다 갚고 싶다고 하시면서 계속 일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사회에 갚으시려고도 했고 그 마음이 느껴져서 내가 병원비 도와드리겠다고 했어. 수술도 진행하게 됐고. 뭐라고? 오빠, 지금 그게 진짜야? 아빠, 암 말기예요? 왜요? 왜 지금? 하연아, 정말 미안하다. 이 아빠가 사업이 망하고 너하고 너 엄마 보내고 난 뒤에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던 것 같아. 출소하고 나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돈도 다 갚았고. 그리고 하연아, 정말 얼마나 힘들었니? 시간을 돌리면 어떻게 해서든 너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들로 채워주고만 싶다. 사기당해서 사업 자체를 망했을 때 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뉘우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에 대한 마음은 애증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는 엄마 아빠가 필요했고 저도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아플 땐 일을 그만두고도 싶었지만 저에게는 평범함도 사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아빠가 잘못했다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췌장암 말기라고 하니 정말 마음이 아파서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아빠를 용서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그래서 몸은 괜찮으세요? 아니, 갑자기 암 말기라니. 나도 몰랐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췌장암 자체가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암이라고 하더구나. 그냥 일하는데 많이 힘들었고 살이 많이 빠졌지. 그리고 뭐 열도 자주 났던 것 같고 오한도 있었는데 난 그냥 감기 걸린 줄만 알고 약만 먹었어. 그러다가 우연히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됐지 뭐야. 그 뒤로는 너에게 어떻게든 용서를 빌고 싶어서 하연이 남편까지 찾아가게 됐네. 정말 미안하다. 갑작스러웠지? 너가 말했던 대로 이것도 참 이기적인 거지. 죽기 전에 내 마음 변하자고 너에게 용서를 빌려고 했으니. 오빠는 다 알고 있었구나. 그치? 그러자 눈물을 닦으며 남편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말 진심으로
아버님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셔. 하연이한테 진심으로 미안하고 생각만 하셔도 가슴이 미어지시는 것 같대.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그렇다고 오빠가 이렇게 병원비를... 아니, 왜? 우리 악착같이 돈 모으고 있잖아. 미리 아기 생각하면서 돈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그 돈은 건들고 싶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 내가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잖아. 언젠간 장인어른의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하연이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때 우리 하연이가 후회하지 않게 내가 뒤에서라도 이렇게 도와드렸다고 그나마 안심하길 바랬어. 그때 하연이가 너무 힘들지 않게 말이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아빠 그리고 남편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얼마 못 사신다고 하고, 그리고 마음 찢어져서 후회할 저를 생각해서 뒤로 대리운전으로 돈까지 보내고 있던 남편. 정말 고마움과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서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전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를 다 쓸어내리고는 마지막까지 아빠를 모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들은 다 사라진 것 같았고, 아빠께 진심으로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후회가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매일 병원에 들러서 아빠를 뵙고 간호하기 시작했고요. 아빠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우리 제가 어릴 때 못했던 거 이제라도 같이 해요. 저희 집에서 사세요. 병원 답답하고 싫잖아요. 이서방도 너무 아빠랑 같이 살고 싶대요. 그렇게 저는 아빠를 집으로 직접 모시게 되었고, 평일에는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빠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날이 좋을 땐 산책도 모시고 나갔고요. 주말이면 모두 함께 드라이브도 했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니 오래 사시면 좋겠다고, 조금만 내 옆에 계시면 좋겠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소식을 들은 엄마도 자주 집으로 오셔서 가족 모두 시간을 자주 보냈고, 저는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하연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함께해서 이 아빠는 너무 좋아. 내가 우리 하연이 어릴 적을 다 망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왜 그런 소리래요. 이제서라도 내 얼굴 보고 얘기하고 이서방하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가족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난 다 잊었어요. 어릴 때 힘들었던 거 기억도 안 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점점 아빠의 얼굴은 황달이 심해져 보였고 증상이 악화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딱 알겠더라고요. 아빠 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남편은 출근하고 엄마도 잠깐 나가시던 어느 날, 아빠는 방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하연아! 하연아! 잠깐 와볼래? 네. 아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통장이에요? 내가 출소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은 내 전 재산이다. 내가 너에게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너가 엄마 아빠 없이 자란 이 서름을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라도 너에게 주고 싶었어. 보잘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못해준 아빠지만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정말 많이 사랑한다.
이 못난 아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정말 너무 후회한다. 내 모든 걸 바꿔서라도 우리 하연이 여태까지 살아온 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구나. 아빠, 정말 저 다 용서했어요. 아빠,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저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빠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엄마 아빠와 있을 때면 어릴 때 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이처럼 웃을 수 있고요. 고마워요. 그렇게 통장을 아빠한테 받고 나서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빠가 그 이후로 많이 악화되셨거든요. 눈에 띄게 숨쉬기 힘들어하셨고 얼굴색은 점점 더 안 좋아지셨고요. 하루는 갑자기 검은 남자들이 보인다며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신기한 건 제가 아빠가 많이 안 좋으시기 전날 꿈도 꿨다는 거예요. 꿈에서 아빠가 상갓집에 음식들을 마구 두시는 꿈을 꿨고 원래 저는 꿈이 잘 맞던지라 그날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해가 반짝이던 날이 어느 때보다 좋던 토요일이었어요. 가족과 TV도 보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며 과일을 먹고 있었고요. 아빠도 곁에서 함께 힘없는 미소를 지으셨는데 갑자기 눈이 감기고 숨이 가빠지시더라고요. 아빠! 정신 차려보세요! 그렇게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울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요. 제발 조금만 제 옆에 있어달라고요. 아빠는 제 손을 꽉 잡고 손등을 쓰다듬으시더니 그렇게 바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들 곁에서 아빠는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 떠나셨죠. 그 후로 화장을 하고 잘 보내드린 뒤 집에 오니 참 허전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쭉 계시던 분이 없었던 것처럼 마음 한 곳이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참, 장인어른 안 계시니 허전하네. 퇴근하고 올 때마다 침대에서 손 흔들어 주셨는데. 그러게. 몇 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작 한 달 좀 넘는데 집이 엄청 커 보이네. 하연아, 괜찮아? 마음 많이 힘들지?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해줘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괜찮아. 내가 용서를 했을 때 아빠가 안 말기라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오빠한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마지막으로 함께할 기회를 오빠가 준 거잖아. 그리고 내가 정신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정말 고마워. 진짜로. 난 오빠 같은 사람 못 만날 거야.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너무 힘들었지만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하더군요. 남편은 바쁘게 직장을 다니고 저도 바쁘게 쇼핑몰 관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감기 기운이 오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헛구역질도 계속 나길래 혹시 몰라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 저희에게 선물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주시고 간 선물이 아닐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도 좋아하고 저도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하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계속 아빠가 생각났어요. 방문을 잠그고 아빠가 주신 통장을 저는 그제서야 열어보았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셨는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통장의 냄새도 맡고 눈물을 흘리며 통장을 열어보았는데 거기엔 아빠의 편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대로 이곳에 적어보겠습니다. 하연아, 아빠다.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의 아빠 자격에 있는지 아빠라고 불릴 수 있는지 한참을 생각하다 용기 내어 적어본다.
해가 뜨거워 모든 것을 녹일 수 있을 것 같던 여름. 우리 하연이가 태어났는데 처음 보는 순간 나는 알겠더구나. 나는 평생 너 하나만을 위해 살아갈 것 같다고. 널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야. 나를 보면서 웃던 그 조그마한 아이가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하연아, 내 하연아. 너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가시를 빼고 그 상처를 어떻게 아물게 해야 할지 이 아비는 잘 모르겠더구나. 그저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남기는 게 최선이 아닐까. 이 못난 아비는 생각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너의 아픔, 너의 상처를 바꿀 수 없겠지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리라 생각하며 이거라도 남긴다. 비가 오는 건 내 눈물이고 파도가 치는 건 이 아비의 마음이다. 이 아비는 곧 이 땅에서 재가 되어 사라지겠지만 너를 사랑했던 이 마음만은 곁에 남아 너를 항상 위로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하마.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남겨본다. 사랑한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제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서 들어오더니 편지를 보고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로 저는 어디서든 아빠가 저를 지켜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하고는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네요. 그 이후로 저는 예쁜 딸을 제 품에 안게 되었고요. 시부모님, 저희 엄마 모두 너무 예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집안에 아기가 있으니 생기가 마구 돌더군요. 지금도 아기를 보며 저희 아빠도 손녀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종종 생각합니다. 곁에 계셨으면 많이 예뻐하셨겠죠? 이후 남편은 빠르게 승진을 하게 되었고 제 쇼핑몰은 매출이 점점 성장해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이 다 잘 풀렸달까요? 저희 부부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이런 남자 없다고 확신하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엄마도 모시고 여행도 함께 다녀오고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빠의 통장 속 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지 못할 것 같고요. 편지는 서랍 속에 보관하고 아빠가 생각날 때마다 조심스레 꺼내보고 있답니다. 날이 추워지니 점점 더 그리운 아빠가 생각나네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